안녕하세요, 방점입니다. 어느덧 네덜란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네요. 정말 긴 호흡이었죠. 지금까지 네덜란드의 기원부터 황금기를 넘어 패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오직 경제라는 주제를 통해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은 네덜란드 말고도 얽혀있는 국가가 많고 워낙 굵직한 사건들이기에 따로 제작해보려 해요. 각설하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드디어 네덜란드의 근현대사입니다. 지난 상편에서 살펴봤듯 네덜란드의 대표 기업에는 필립스, 유니레버, 그리고 ASML 등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이 기업들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는 지난 하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눈부신 17세기 이후 네덜란드는 곧바로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듯 네덜란드에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거죠. 그리고 그 어둠을 선사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크로멜과 루이 14세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네덜란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영국의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은 항해 조례를, 루이 14세는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를 고립시켰죠. 네덜란드의 순환시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란전쟁과 불란전쟁 등 숱한 전쟁도 버텨낸 네덜란드지만 결국 1793년 프랑스 혁명군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이후 네덜란드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의해 식민지와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았네요. 이처럼 국가의 관점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를 지닌 네덜란드지만 놀랍게도 경제의 관점에서는 썩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암흑 같은 시기 동안 현재 전 세계에 내로라 할 수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당시 탄생한 기업들의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지금도 무려 190여 개국에서 400개가 넘는 브랜드로 그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니레버를 미국 또는 영국 기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야 영국으로 통합되었지만 사실 시초는 네덜란드입니다. 유니레버라는 이름 자체가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와 영국의 리버 브라더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레버의 정확한 명칭도 유니레버가 아닌 유니리버입니다. 마가린 유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가린 맞아요. 19세기경 마가린 유니는 안톤과 얀 두 형제 사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오스라는 지역의 목수였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마가린 회사를 세웠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관 형제가 목수 일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의 대가로 돈 대신 버터를 줬는데 이걸 시장에 팔아보니까 너무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목수 일을 때려치고 버터 장수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요건 형제의 버터 사업은 순탄했습니다. 기존에 반덴베르라고 하는 버터 제조회사가 있긴 했지만 버터는 사람들이 매일 찾는 필수제였기에 경쟁은 그리 치열하지 않았죠.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바로 마가린의 등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버터와 마가린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버터는 우유로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우유로요. 인력도 많이 필요해 1kg의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50리터의 우유와 그 우유를 버터로 가공할 장정 4명이 필요했죠. 만드는 방식 역시 쉽지 않았기에 당연히 버터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버터를 찾는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고 자연스럽게 버터의 대체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대체품을 만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의 화학자 이폴리트 메주 무리에입니다. 1869년 무리에는 나폴레옹 3세의 명에 따라 버터를 대체할 인공 버터를 발명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마가린이었죠. 버터와 마가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료인데요. 앞서 밝힌 대로 버터는 우유, 즉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지만 마가린은 식물성 지방으로 만듭니다. 물론 초기의 마가린은 100% 식물성 지방으로 만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식물성 지방을 굳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어나 고래 기름을 섞어 만들었는데 그 냄새가 지독한 데다가 회색에 가까운 빛깔의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생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마가린의 맛과 빛깔 또한 좋아졌죠. 이제는 정말 버터를 대체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결국 위기감을 느낀 요건 형제는 1871년 무리에의 마가린 특허를 인수하였고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해 마가린 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이제 잠시 네덜란드의 이웃나라 영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1884년 영국 최초로 브랜드가 딸린 비누가 출시됩니다. 선라이트 숲, 리버브라더스가 만든 빨래 비누였죠. 그런데 이 비누가 출시되자마자 영국 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선라이트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누의 성분과 마케팅이죠. 선라이트 이전의 비누들은 동물의 기름 또는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져 대부분 냄새가 고약하고 피부를 자극했는데요. 반면에 선라이트는 팜유, 모카씨 오일, 그리고 글리세린을 원료로 하여 향긋하고 자극이 적었으며 세탁력까지 탁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누와 포장지에 선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새겨 넣었으니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선라이트 비누는 순한 비누라는 일종의 공식이 성립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화학 유튜버도 아닌 제가 왜 마가린과 비누의 역사를 이리도 장황하게 늘어놓았는지를 말이죠. 맞습니다. 이 둘은 같은 방법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에요. 팜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회사가 알고 보니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소시적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플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자본을 가진 서양인이 식민지의 좋은 토지와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경영하는 대규모 농장을 말하죠. 특히 전 세계 팜유의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수출했는데요. 바로 이 두 국가가 각각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정치는 이념을 먹고 자라지만 경제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딱 유니레버를 보면 떠오르는 문장인데요. 양 국가의 사이가 좋든 말든, 세계가 이념 갈등에 휩싸이든 말든, 돈이 된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라는 환경하에 유니레버는 탄생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다른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1960년대 네덜란드의 한 기업이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필립스. 지금은 세계 3대 의료기기 기업이라 불리고 있지만 한때 면도기, 다리미, CD 등 가전기 글로벌 스탠더드였죠. 무려 13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필립스는 네덜란드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간략히 살펴보죠. 1891년 평소 전자제품과 공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제라드 필립스는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백열전구. 당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그는 자신의 사돈의 8촌까지 사업에 끌어들였는데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필립스였던 겁니다. 유니레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족 사업이었죠. 필립스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였어요. 동생 안톤 필립스의 엄청난 사업 수완 덕분에 1910년대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브라질까지 진출했고 특히 러시아 황제와의談판으로 상트페테부르크의 겨울궁전에 사용될 전구를 공급하며 유럽 최대 전구 회사가 되었습니다. 필립스는 제품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와중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라디오와 의료장비에 대한 사업 확장을 단행했죠. 필립스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 필립스는 해외의 생산시설 설립과 적극적인 M&A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죠.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다수의 의공자를 배출하기도 했거든요. 그리하여 필립스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의 결실로 1960년대에 이르러 산업표준 기술을 주도하는 가전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물론 필립스의 성공 가도는 그리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가전제국으로서 다양한 제품과 사업부를 거느렸지만 모든 곳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설상가상 소니와 삼성 그리고 LG 등 어마어마한 후발주자들이 나타났으니 창립 110년째인 2001년 약 4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죠. 그야말로 필립스 제국의 위상에 흠집이 나버린 겁니다. 필립스에게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클레이스 데를리였죠. 클레이스는 필립스에만 30년 넘게 일한 그야말로 필립스맨 그 자체였어요. 누구보다도 필립스라는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업부 매각. 그는 매출이 커도 수익성이 나쁘면 과감히 접는다는 원칙하에 음반, 백색가전, 휴대전화 산업에서 철수했고 특히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까지 정리해버렸죠. 이러한 그의 결단은 회사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포기한 반도체에서 현재 필립스 시총을 훨씬 능가하는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 TSMC, 인텔, 애플.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함에 따라 더 이상 반도체는 그저 PC나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 아닙니다.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 등 일상의 모든 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바로 그 중요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무리 더 작고 더 얇고 더 싸게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들 이를 실현해줄 재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우린 이미 2019년 일본을 통해 이 재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소부장.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최고로 잘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ASML. 필립스는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을 탄생시켰는데요. 그 중 하나가 ASML입니다. 요즘도 4나노니, 3나노니 누가 더 정밀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느냐에 주목하던데 그 정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든 기업이 바로 ASML이죠.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ASML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1년에 40여 대 생산, 대당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짱 장사를 보여도 갑인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군말 없이 줄을 서는 그야말로 슈퍼을 반도체계의 명품이라 불리고 있죠. 현재는 미국과 대중국 수출 규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던데 과연 G1인 미국한테 마저 슈퍼을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필립스가 탄생시킨 두 개의 반도체 기업 중 다른 하나는 NXP예요. NXP, 나름 생소한 기업이지만 NXP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기업으로 한때 삼성전자가 눈독 들인 기업이었죠. 이처럼 필립스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네덜란드의 경제 중 전자산업을 책임져 왔고 ASML과 NSP 등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행동들에 관해 조롱하거나 슬퍼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제가 세계경제사 시리즈의 첫 주인공으로 네덜란드를 꼽은 이유는 자본주의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네덜란드의 경제사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덜란드와 유대인과의 관계, 인간의 탐욕에서 싹튼 튤립법을,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돈의 힘 등등. 여러분은 이 속에서 무엇을 이해하셨나요?